1975년 여름, 시골 마을의 저녁은 언제나 라디오 소리로 가득했다. 해가 지고 나면 논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에 모여들어 저녁을 준비하고 마을 어디서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요와 뉴스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마을 입구에 자리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김순자는 매일 저녁이면 가게 안쪽 방에서 등잔불을 켜놓고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과였다. 56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내일 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 오늘 장부 정리 끝났어요. 옆에서는 며느리 박영희가 장부를 덮으며 말했다. 28살의 영희는 글과 숫자에 밝아서 구멍가게, 장부는 룰론 마을 부녀회 회계까지 맡고 있었다. 시집 온 지 벌써 7년째였지만 시어머니 순자의 눈에는 아직도 어리기만 했다. 수고했구나. 그런데 오늘 매상은 어땠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새참 시간에 농부들이 많이 들렀거든요. 영희는 정확한 숫자까지 말하며 보고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는 정말 믿음직한 며느리였다. 글을 잘 읽고 계산도 빠르며 무엇보다 성실했다. 순자는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서 이 가게를 꾸려왔다. 남편 이만석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며느리가 시집 온 후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다. 영희가 없었다면 이 가게도 집안도 제대로 꾸려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머니, 라디오에서 사연 코너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영희가 라디오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말했다. 저녁 시간 사연 코너는 두 사람 모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사연들을 읽어주는 시간으로 때로는 감동적이고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소개됐다. 그래. 오늘은 어떤 사연이 올까? 순자도 바느질 손을 잠시 멈추고 라디오에 집중했다. 평소보다 조용한 집안에 라디오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아들 철수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간다며 저녁도 거르고 나가버렸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라디오 진행자의 친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중년 남자의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였다. 첫 번째 사연은 부산에서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군요. 진행자는 몇 가지 짧은 사연들을 먼저 소개했다. 순자와 영희는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느낌이 묻어났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진지한 톤이었다. 이번 편지는 전라도에서 올라온 한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고백하고 싶다고 하셨네요. 순자와 영희는 동시에 손을 멈추고 라디오를 바라봤다. 숨겨온 비밀이라는 말에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의 유족이라고 하시는군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남기신 편지를 대신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진행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데
편지의 첫머리에서 들려온 이름은 순자와 영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김순자의 남편 이만석이오. 순자의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다. 영희는 펜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바로 그 남편의 이름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머니,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분명히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이름이 라디오에서. 라디오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내려가고 있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소. 평생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소. 순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남편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 편지는 도대체 누가 보낸 것인가? 순자야, 정말 미안하오. 당신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순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건 정말 남편의 목소리 같았다. 말투도, 자신을 부르는 방식도 모두 남편과 똑같았다. 영희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자상하고 성실한 분이었다.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일까? 나는 젊은 시절 서울에 일을 하러 나갔을 때가 있었소. 그때 다른 여인을 만났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점점 더 충격적이었다. 순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리고 그 여인과의 사이에 아이를 두었소. 순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영희가 얼른 부축했지만 순자의 온몸은 벌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소. 당신과 철수에게 미안했소. 하지만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소. 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디오 진행자는 담담하게 계속 읽어내려갔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소. 순자야,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우리 며느리 영희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 주시오. 영희의 이름까지 나오자 두 사람은 완전히 말을 잃었다. 이건 정말 현실인가? 꿈인가? 죽어서라도 이 죄를 씻고 싶소.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시오. 편지가 끝나자 라디오 진행자가 다시 말했다. 참으로 무겁고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고백을 대신 전해주신 유족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후로 라디오에서는 다른 사연들이 계속 소개됐지만 순자와 영희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다. 어머니, 이게 정말.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분명히 남편의 이름이 라디오에서 불렸고 자신과 며느리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왔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그날 밤 순자와 영희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각자의 방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다. 내일이 되면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정말 큰 파란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이미 그 이야기로 들끓고 있었다.
라디오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고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순자는 가게 문을 열지 못했다. 어떻게 사람들을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10년 동안 존경받는 과부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와 밥상을 차려놓았다. 하지만 순자는 숟가락을 들 수도 없었다. 영희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순자의 목소리는 쥐 죽은 듯이 작았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왔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초라해질 줄 누가 알았을까? 어머니, 일단 마음을 진정시켜요. 아직 정확히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영희는 시어머니보다 차분했다. 충격은 마찬가지였지만 누군가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와 영희는 동시에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빨래터 쪽에서 아낙네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거리상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을 보면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저기서 우리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영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틀림없을 거야. 어젯밤 라디오를 들은 사람들이 많았을 테니까. 순자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이제 마을 전체가 자신의 집안사를 알게 된 것이다. 오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평소 같으면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시간이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도 들어오지 않았다. 창문 사이로 내다보니 사람들이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걸린 집처럼 피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저 우물에 가서 물 좀 길어올게요. 영희가 물동이를 들고 나가려고 했다. 아니야, 가지 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순자는 영희를 말렸다. 하지만 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고 계속 집에만 숨어 있을 수도 없었다. 괜찮아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영희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뻔했다. 영희가 우물로 향하자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의 대화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두가 영희를 쳐다보았다. 영희야, 동네 할머니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네, 할머니, 어젯밤 라디오 들었니? 네, 들었어요. 영희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고, 참 난감하구나. 그런 일이 있을 줄이야. 할머니는 혀를 찼다. 다른 여인들도 비슷한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다. 동정의 시선이었지만 영희에게는 더욱 쓰라렸다. 그런데 영희야, 너는 정말 몰랐니? 시아버지가 그런 다른 아낙네가 물었다. 네, 전혀 몰랐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좋은 분이셨거든요. 영희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정말로 시아버지에 대해서는 나쁜 기억이 없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디 있는 걸까? 혹시 나타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궁금해했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영희는 물을 길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그런 질문들을 받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보니 순자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영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는가.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많은 소문들이 들려왔다. 누군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집 영감이 숨겨둔 자식이 있다네. 아니 그럼 그 자식이
재산을 요구하러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며느리 영희도 모르고 시집 왔을 거 아니야? 참 불쌍해. 순자도 참 팔자가 기구해. 남편 죽고 나서 이런 일까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과장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궁금증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갖 추측과 소문들이 붙어서 커져나갔다. 오후가 되자 마침내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다. 영희가 나가보니 동네에서 가장 입이 무거운 김씨 할머니였다. 영희야, 괜찮니? 할머니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네, 그냥 버티고 있어요. 순자는 어떻고? 많이 충격받으셨어요. 아직 방에서 나오시지도 못하시고. 아이고, 이 무슨 일인지. 그런데 영희야, 혹시 정말로 시아버지가 서울에 가신 적이 있니? 할머니의 질문에 영희는 잠시 생각해 봤다. 네, 제가 시집 오기 전 이야기지만 젊은 시절에 서울에서 일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혹시 정말일 수도 있겠구나.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할머니,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편지를? 영희가 의문을 표하자 할머니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것 참 이상하긴 하다. 죽기 전에 미리 써둔 걸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영희의 말에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더니 말했다. 혹시 그 서울에 있다는 아이가 보낸 건 아닐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정말 그런 아이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면, 할머니, 그럼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글쎄, 모르겠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할머니의 말에 영희는 더욱 불안해졌다. 지금도 충분히 혼란스러운데, 만약 정말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저녁이 되자 아들 철수가 돌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을 보면 밖에서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어머니, 저 왔어요. 철수는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철수야. 순자가 간신히 방에서 나왔다. 아들 앞에서만큼은 의연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밖에서 많이 이야기하던데 정말 아버지가 그런 편지를. 철수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모르겠다. 정말 내 아버지가 쓴 건지 다른 누가 쓴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순자는 힘없이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서울에 가신 적이 있었나요? 철수가 물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많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바쁘게 일만 하셨고 집에 계신 시간이 별로 없었다. 응, 내가 어릴 때 몇 년 동안 서울에 가서 일한 적이 있었지? 그럼 혹시 정말일 수도. 철수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 분명 누군가 장난으로.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사실 남편이 서울에 있을 때 편지도 자주 오지 않았고 가끔 집에 와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있었다. 그때는 단순히 도시 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도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과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혹시 놓친 단서가 있었는지 생각해봤다. 그리고 영희도 마찬가지로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시선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걱정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것은 만약 정말 그런 아이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여인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의 진짜 진실을. 사흘째 되는 날, 마을은 완전히 이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어디를 가든 김순자 집 이야기뿐이었다. 장터에서는 장사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논두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아니, 그 라디오 들었어? 정말 소름 끼치더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편지를 써? 말이 안 되잖아. 그러게 말이야.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어.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한쪽은 정말 죽은 이만석이 생전에 써둔 편지라고 믿는 쪽이었고, 다른 한쪽은 누군가 장난을 치거나 잘못된 정보라고 의심하는 쪽이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모두들 이 이야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날씨나 농사 이야기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추리소설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이 사건을 분석하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만석이 써둔 것 같아. 그 사람 말투랑 너무 비슷했거든. 아니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편지를 써? 분명 누군가 흉내낸 거야. 그럼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논쟁이 마을 곳곳에서 벌어졌다. 순자와 영희는 여전히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가게도 제대로 열지 못했고, 필요한 것들도 밤에 몰래 나가서 구해와야 했다. 어머니, 이렇게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아.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순자는 여전히 두려워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런 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마을 이장이었다. 순자 씨, 계신가요? 이장의 목소리에 순자와 영희는 놀랐다. 이장이 직접 찾아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네, 잠시만요. 순자가 서둘러 문을 열었다. 이장님, 웬일이세요?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할까요? 이장은 평소보다 진중한 표정이었다. 방에 들어앉은 이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입을 열었다. 순자 씨, 요즘 마을이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이장님.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순자 씨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다만 이 문제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리요? 네. 사실 군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라디오 방송 때문에 문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순자와 영희는 깜짝 놀랐다. 이 일이 군청까지 알려졌다니. 그래서 제가 라디오 방송국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장의 말에 두 사람은 긴장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방송국에서는 편지를 보낸 사람의 실제 이름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영희가 물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정말 이만석 씨의 유족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보내온 편지를 그대로 읽어준 거죠.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 혹시 다른 사람이 장난으로 보낸 걸 수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방송국에는 가끔 이런 가짜 편지들이 와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장의 말에 순자는 조금 안도했지만 동시에 화도 났다. 그럼 누군가 자신의 가족을 이용해서 장난을 친 것인가? 하지만 이장님, 편지 내용이 너무 정확했어요. 우리 가족 이름도 다 나왔고 영희가 의문을 제기했다. 그게 문제죠. 누군가 순자 씨 가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쓴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을 사람 중에 순자는 소름이 돋았다. 마을 사람 중 누군가 이런 악질적인 장난을 쳤다는 것인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방송국에서 편지 원본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장은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장이 돌아간 후 순자와 영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가짜일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 자신들을 이용했다는 분노가 솟았다. 어머니, 만약 정말 누군가 장난을 친 거라면 그 사람을 찾아서 혼내줘야지. 순자는 평소의 당당함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철수가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어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철수는 비틀거리면서도 진지한 표정이었다. 뭔데? 취해서 헛소리 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철수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사실은 그 라디오 편지 제가 보낸 거예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순자와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다. 뭐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아버지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너가? 순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왜 그런 짓을? 어머니, 저는 정말로 서울에 아이가 있어요.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철수의 고백에 순자와 영희는 완전히 말을 잃었다. 제가 외도를 했어요. 서울에 일을 하러 갔을 때 거기서 만난 여자와. 순자는 아들을 때리고 싶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럼 내가 저지른 일을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운 거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겁이 났어요. 영희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빌린 거예요. 영희는 온몸이 떨렸다. 남편이 외도를 했다니, 그리고 그것을 시아버지의 죄로 둔갑시켰다니. 이 나쁜 놈아. 순자가 마침내 소리를 질렀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죽은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가 아이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해와서. 철수는 술에 취한 채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일할 때 만난 여자, 그녀와의 관계, 그리고 태어난 아이. 몇 년 동안 생활비를 보내주다가 돈이 없어서 연락을 끊었는데 최근에 다시 연락이 와서 아이 교육비를 달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개해서 사람들한테 공정을 받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철수의 말에 순자는 기가 막혔다. 너 정말.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허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영희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의 배신감보다도 지금까지 자신이 받아온 시선들이 생각나서 더욱 화가 났다. 당신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는지 알아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이에요? 영희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다. 시아버지 명예도 망치고, 어머니도 고생시키고, 저도 온갖 소문에 시달리게 하고, 그게 다 당신 때문이었다고요? 영희야, 지금까지 며칠 동안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순자도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했다. 철수야, 내가 내 아들이 맞니? 어머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죽은 아버지를 욕보이고 마누라를 고생시키고 순자는 목이 메었다. 이런 아들을 낳아서 키운 자신이 한심했다. 그 여자와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데? 서울에 있어요. 이름은? 정미영이요. 아이 이름은 수정이고 철수는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이 모든 것을 말했다. 나이는? 아이는 7살이에요. 순자는 계산해보니 철수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낳은 아이였다. 즉, 영희와 결혼한 후에도 그 여자와 관계를 지속했다는 뜻이었다. 이런.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철수의 뺨을 때렸다. 어머니, 당장 그 여자와 아이를 데려와. 네, 데려와서 책임져. 그게 사람이 할 일이야. 순자의 말에 철수는 당황했다. 하지만 어머니, 영희 생각은 영희가 하겠지. 너는 내가 저지른 일에 책임만 져라. 순자는 단호했다. 비록 충격적이고 화가 나는 일이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했다. 영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지, 그 여자와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숨기고 감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미 마을 전체가 알고 있는 일이고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단 마을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야지. 그리고 그 다음 일은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영희야, 내가 제대로 못 키운 아들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두 여인은 서로를 위로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서로가 있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철수는 술이 깨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돌이킬 수는 없었다. 내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여자와 아이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앞으로 이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순자와 영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철수가 술에서 깬 후 어젯밤의 고백을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순자와 영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어머니, 일단 라디오 방송국에 연락해서 정정 방송을 요청해봐요. 영희가 제안했다. 그래, 그게 먼저야. 죽은 사람의 명예를 지켜줘야지. 순자도 동의했다. 비록 아들이 저지른 일이었지만 남편의 명예만은 지켜야 했다. 오전 일찍 영희는 마을 이장집에 가서 전화를 빌렸다. 방송국에 직접 연락하기 위해서였다.
여보세요? KBS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저희 시아버지 이름으로 사연이 방송된 건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아, 그 사연 말씀이시군요.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셨어요. 방송국 담당자도 이미 이 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사실은 그 편지가 시아버지가 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이름을 도용해서 보낸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저희도 어젯밤에 알게 됐어요. 정정 방송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지를 보낸 분의 실제 신원을 파악해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마친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상황을 보고했다. 방송국에서도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곧 연락이 올 거예요. 그날 오후 정말로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다. 담당 PD가 직접 전화를 건 것이었다. 어머님, 편지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편지 봉투에 적힌 이름은 분명히 이철수래요. 그런데 편지 내용에는 이만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희는 깜짝 놀랐다. 그럼 처음부터 이상했던 거네요? 네. 그런데 저희 작가가 편지를 각색할 때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죽은 남편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원래 편지는 이철수 씨가 자신의 외도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어요. 다만 체면상 아버지 이름을 빌려서 쓴 것 같습니다. 영희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럼 정정 방송을 해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저희 실수도 있었고요. 오늘 저녁 방송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희는 순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럼 처음부터 철수가 쓴 편지였는데 방송국에서 각색을 한 거구나. 네. 그래서 더 복잡해진 거예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의 잘못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온 마을 사람들이 라디오 앞에 모였다. 정정 방송이 나온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디오에서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며칠 전 방송된 사연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당 편지는 고인이 쓴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부적절한 각색을 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고인의 명예에 먹칠을 한 점도 죄송합니다. 방송이 끝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그럼 이만석 영감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네. 그럼 누가 편지를 보낸 거야? 철수가 보낸 거라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다음 날 영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진실을 알리기로 한 것이었다. 부녀회 모임이 있는 날 영희는 회관에 나타났다.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녀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영희가 나왔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영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회관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영희를 주목했다. 며칠 전 라디오에 나온 편지. 그건 시아버지가 쓴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한 부녀회원이 물었다. 제 남편 철수가 썼습니다. 회관이 술렁거렸다. 철수가? 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영희는 차분하게 계속했다.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다. 그런데 그 사실을 숨기려고 시아버지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아니, 그럼 죽은 사람 이름을 팔아서 한 할머니가 붕괴했다. 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사람들은 영희의 용기에 감탄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영희야, 정말 고생했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철수는 어디 있어? 사람들의 반응은 영희에 대한 동정과 철수에 대한 분노로 나뉘었다. 철수는 지금 서울에 가 있어요. 그 여자와 아이를 데려오러요. 데려온다고? 네. 어머니께서 책임을 지라고 하셨어요. 순자의 결단에 사람들이 놀랐다. 순자가 정말 대단하다. 그게 맞지. 이미 생긴 아이인데 책임져야지. 영희는 어떻게 하려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왔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영희의 말에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를 생각하는 영희의 마음이 대단했다. 영희야, 내가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지지에 영희는 눈물이 났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영희와 순자를 지지하고 도와주려고 했다. 며칠 후 철수가 서울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함께 온 여자와 아이가 있었다. 정미영은 30살 정도의 여자였고 수정이는 7살의 귀여운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철수를 많이 닮았다. 어머니, 데려왔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했다. 순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화도 났지만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 들어와. 순자는 짧게 말했다. 정미영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정미영입니다. 어머니라고 불러. 순자의 말에 정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영희는 아직도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아이만큼은 따뜻하게 맞아주려고 했다. 수정아, 이리 와봐. 네. 아이는 낯을 가리며 어머니 뒤에 숨었다. 무서워하지 마.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영희의 말에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말이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거짓말은 없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철수가 정미영과 수정이를 데려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거웠다. 순자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정미영을 대하기는 쉽지 않았다. 영희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다. 남편을 용서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 저는 어디서 자면 되나요? 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며칠 동안 마루에서 수정이와 함께 잤는데 계속 그럴 수는 없었다. 우선 창고를 정리해서 방을 만들어야겠다. 순자가 현실적으로 판단했다. 이미 받아들인 이상 살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줘야 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희가 나섰다.
비록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 아이 때문이라도 해야 할 일이었다. 영희야, 고마워. 순자는 며느리의 마음씨에 감동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도와주는 영희가 대견했다. 창고를 정리하면서 영희와 정미영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정미영은 계속 사과했다. 그만해요. 이미 일어난 일인걸요.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분노보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수정이는 정말 철수를 닮았네요. 네,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철수가 그동안 연락은 했나요? 가끔요. 하지만 돈은 거의 보내주지 않았어요. 정미영의 말에 영희는 남편에 대한 실망이 더욱 커졌다. 아이가 있다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받아주셔서 감사하지만 언니 마음을 생각하면 저야 뭐 적응해야죠.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었다.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수정이가 있어서 그나마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수정아, 밥 맛있니? 순자가 아이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네, 할머니. 수정이는 아직 낯설어 했지만 순자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많이 먹어. 너무 말랐구나. 순자는 아이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줬다. 철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철수야. 순자가 아들을 불렀다. 네, 어머니. 앞으로 계획이 뭐냐? 계획이요? 응. 이제 식구가 늘었으니까 먹고 살 방법을 생각해야지. 순자의 말에 철수는 당황했다. 사실 아무 계획도 없었다. 농사만으로는 부족할 거야. 다른 일도 찾아봐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미영도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고. 순자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감정적으로는 복잡했지만 일단 생계를 해결해야 했다. 저는 바느질을 좀 할 줄 알아요. 정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그럼 마을에서 바느질 일을 맡아서 해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희는 홀로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다. 영희야. 순자가 나와서 옆에 섰다. 네, 어머니. 힘들지? 조금요. 영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어쩌겠니? 이미 벌어진 일인걸. 네,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철수가 잘못한 건이지. 순자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괜찮아. 우리가 떳떳하게 살면 돼. 순자는 단호했다. 며칠 후 마을에서 큰일이 일어났다. 영희가 부녀회 모임에서 모든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날은 정기 부녀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최근의 소문 때문에 관심이 높아진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할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영희가 앞에 서자 회관이 조용해졌다. 며칠 전 라디오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 편지는 시아버지가 쓴 게 아닙니다. 제 남편, 철수가 썼습니다. 철수가? 네, 남편이 외도를 해서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회관이 술렁거렸다. 그런데
그 사실을 숨기려고 시아버지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어머, 그럼 죽은 사람 이름을. 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희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 여자와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 한 부녀 회원이 물었다. 어머니께서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이미 집에 와 있습니다. 순자가 정말 대단하다. 영희도 고생이 많겠네. 사람들의 반응은 동정과 지지였다. 혹시 이혼할 생각은 없니? 조심스러운 질문도 나왔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영희는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영희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 혼자 견딜 일이 아니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지지에 영희는 눈물이 났다. 모임이 끝난 후 영희는 후련한 기분이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사람들도 이해해줬다. 집에 돌아가니 수정이가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수정아, 뭐 하고 있어? 언니, 저 심심해요. 그럼 언니랑 같이 놀까? 영희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정이 들어갔다. 언니, 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응. 여기가 이제 수정이 집이야. 정말요? 아빠가 또 다른 데로 가자고 하면 어떡해요? 아이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아팠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불안했을까. 괜찮아. 언니가 지켜줄게. 그날 밤 영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철수와는 이혼하되 수정이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한 것이었다. 어머니,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뭔데? 철수와는 이혼하려고 해요. 하지만 수정이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순자는 놀랐다. 너 정말로? 네.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정이 들었어요. 영희의 결심에 순자는 감동했다. 영희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럼 정미영은? 정미영 씨도 여기서 같이 살면서 수정이를 돌보면 되잖아요. 다만 철수와는 관계를 정리하는 거죠. 영희의 제안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다. 철수 같은 놈은 없는 게 나아. 다음 날 영희는 철수에게 자신의 결심을 전했다. 이혼해요. 영희야, 나를 용서할 수는 없을까?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수정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정미영 씨와 함께. 철수는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였다. 알았어. 미안해, 영희야.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마워요. 영희는 의외로 담담했다. 며칠 후 철수는 마을을 떠났다. 혼자서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다. 아빠가 가시는 거예요? 수정이가 물었다. 응. 하지만 수정이는 여기서 할머니, 언니, 엄마랑 같이 살 거야. 네. 아이는 오히려 기뻐했다. 아빠보다는 할머니와 언니가 더 좋았던 것 같았다. 철수가 떠난 후 집안 분위기는 오히려 평화로워졌다. 순자, 영희, 정미영, 수정이. 네 사람이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이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살면 될까요? 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서로 도우면서. 순자는 당당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도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그래,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서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도 이들의 선택을 지지했다. 오히려 철수가 없어진 후가 더 평화로워 보인다며 격려해줬다. 영희가 정말 훌륭한 선택을 했어. 순자도 대단해. 그 나이에 그런 결단을. 수정이도 행복해 보이던데 마을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몇 달 후, 이 가족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다. 정미영은 바느질 일로 돈을 벌었고 영희는 부녀회 일과 구멍가게를 도왔다. 순자는 수정이를 돌보며 새로운 재미를 찾았다. 할머니, 저 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 내년에는 학교에 보내자. 정말요? 응.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수정이는 이 새로운 가족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비록 복잡한 사연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된 것 같았다. 라디오 한편의 편지가 집안을 뒤흔들었지만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새로운 가족은 더욱 단단히 하나가 된 것이었다. 어느 저녁 영희가 라디오를 들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수정이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글쎄, 아마 못 만났을 거야. 그럼 나쁜 일만은 아니었네요. 그래,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된 셈이지. 순자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낸 동지 같은 느낌이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사연들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가 말이다. 세상은 결국 진실 편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다.